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7살이었던 수잔 예거입니다. 너무 애긴데요? 자, 이번 사건은 1974년 6월 25일 미국 몬태나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예거 가족은 몬태나주 그 미주리 헤드워터스라는 그 주립공원 캠핑장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수잔 예거의 언니가 일어나 보니까 텐트 한쪽이 이렇게 칼로 원형으로 절개가 돼 있었고 막내인 수잔 예거만 깜짝같이 사라진 거예요. 바로 옆에서 이 자고 있었던 형제들은 밤새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지? 뭐야?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텐트장 주변에 주차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었고요. 경찰은 즉시 이 납치 사건으로 전환을 하고 FBI에 이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잔 예거의 행방은 오리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납치 사흘 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FBI 덴버 집으로 이 자신이 수잔 예거를 납치한 범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어머. 덴버는 사건이 일어난 몬태나주와 약 한 1,000km 떨어진 곳인데 이 거리는 서울, 부산 거리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뭘 누가 또? 자, 범인은 FBI에게 25,000달러의 몸값을 요구를 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납치범이 FBI에 직접 전화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그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해서 금품이나 요구사항을 얘기하기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경찰에 알리면 애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개입되지 않아야 몸값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범인은 이제 정반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파일링 관점에서는 좀 중요한 단서로 사용이 됐습니다. 중요한 단서예요? 자, 그런데 범인은 며칠 뒤에 이번에는 사건이 일어나는 몬태나주 보안관실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범인임을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수잔 예거의 검지 손톱에 이 둥근 홍 모양이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 데려갔네. 그래서 이 범인은 이전에 요구한 금액의 그 2배, 그러니까 25,000달러의 2배니까 5만 달러를 몸값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몸값을 준비해서 지정 장소에 나갔습니다. 네. 과연 어땠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뭐가? 나갔는데 5만 달러 갖고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지. 그 장소에. 이 범인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봐요. 그러네. 예. 왜? 이후 이 범인한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이 가족과 경찰은 접촉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죽였나 봐요. 자, 그러던 중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FBI에서 연구하던 그 프로파일링이 현장 증거를 검토하고 범인의 행동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럼 프로파일링은 범인을 어떻게 분석한 거예요? 예, 바로 옆에 이 다른 가족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아이를 납치해 간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납치한 거니까 대단히 이 범인이 대담한 그 심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군사 훈련을 받을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도 이제 판단했죠. 네. 둘째는 이제 캠핑장 지형이라든지 주차장까지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현지인이란 뜻이죠. 네. 세 번째는 이제 FBI에게 직접 몸값을 요구한 사례는 사실은 드문 케이스잖아요. 네. 나는 FBI보다 더 유능하다. 일종의 자기가 과시 욕구가 상당히 강한. 그래서 이 수사기관과 마치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 게임을 즐기듯이 어떤 그런 성향을 가졌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이 고립되었을 인물 이런 쪽으로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죠. 자, 이런 이제 프로파일링 결과와 일치하는 한 남성이 용의선상에 이제 올랐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마이호퍼라는 인물입니다. 데이비드 마이호퍼는 몬태나주에서 나고 자란 현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병대 입대를 해서 베트남 전쟁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한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이 제대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수 겸 이렇게 수리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았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현지인이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물이라는 그 프로파일링이 그린 그 범인의 윤곽과 일치한 것이죠. 네. 이 데이비드 메이 호퍼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그 자기 과시 욕망이 강하다는 특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이 수잔 예거의 가족에게 다시 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저는 재차 연락을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예, 자기 과시욕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아, 난 겁나서 안 할 것 같아. 프로파일링대로 범인은 실제로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와,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네. FBI는 프로파일링 통해서 범인이 전화할 날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측한 날짜는 언제일까요?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 입장에서 자, 하나, 둘, 셋. 이건가? 납치한 날 다 똑같나요? 저는 다릅니다. 전 납치된 딸의 생일. 나 저거 생각했어. 납치한 딸의 생일. 네. 영탁 씨가 납치된 딸의 생일이라고 네. 그 추론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하신 그 납치한 날로 추측을 했을 때는 그럼 1년이 지난 거잖아요. 이미 1년 이상이. 좀 그 1년 안쪽이라면 저는 아이에게 질문을 한 후에 그 생일, 오늘 우리 딸 생일인데 집에서 이러고 있을 때 오히려 게임을 건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납치한 날을 어떤 의미로 말하게 됐나요? 범죄자의 이벤트였고 범죄자가 납치를 해서 결국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납치한 날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딴에는 이날 똑같은 날이 다가오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생각하게 될 거고 그럼으로써 더 고통스러울 때 전화를 해서 자기 요구를 할 거고. 예, 정답은 납치한 날입니다. 납치한 날. 이 프로파일러들이 예측한 날은 바로 납치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1주년. 예, 1주 때. 그렇죠.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자가 그 자신의 범행 날짜를 일종의 그 개인의 어떤 기념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인식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은 1년 기념일 전후를 특히 조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확히 1년 되는 날 이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은 이미 피해자인 수잔 예거를 이미 살해한 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뻔뻔하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단서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단서. 자, 프로파일링은 이제 범인이 처음에 전화를 걸 때 사건 발생 장소와 이 멀리 떨어진 FBI 지부에 전화를 걸었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범인이 이 수사기관의 전화 추적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일종의 뭐랄까 그 통신 장치를 좀 다루는데 능숙한 인물일 것이라고 이 프로파일러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추측에 더욱 힘을 실어줄 단서가 생겼습니다. 이 한 목장주가 이 자신이 걸지도 않은 그 시외 전화 요금이 이 청구된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대박. 그래서 이 경찰이 그 시외 전화 확인해 보니까 전화가 걸린 곳은 바로 이 수잔 예거 집으로 번호가 연결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의 그 전화선을 조사를 했더니 누군가가 이 전화선의 그 통신 장치를 원래 연결한 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네요. 능력자다. 자, 이건 이제 범인이 통신 기술에 아주 그 능숙할 뿐만 아니라 이 목장에 그 출입한 그 흔적이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이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찰은 이제 목장에서 일한 적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목장주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메이어퍼라는 사람이 제 밑에서 목장 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이름 나왔다. 와, 저도 왔다. 심지어 제 하나에 그니까 한 명이네. 끝났어. 그렇죠. 이와 같이 이 목장주가 해준 증언은 데이비드 메이 호퍼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대박. 그래서 이제 FBI는 이제 프로파일링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 수잔 예거 집 전화에 녹음된 범인의 목소리를 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새로운 기술이었던 이 음성 분석에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 음성 패턴이 데이비드 메이호퍼와 일치를 했습니다. 이후 1974년 9월 데이비드 메이호퍼는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총 4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하는데 큰 힘을 준 사건인 거네요. 그렇죠. 네. 이 사건은 FBI 프로파일링이 직접 체포로 이어진 그 최초의 사건이면서 수사선상에서 한번 배제된 인물이 행동 분석과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파일링이 범인의 심리만 분석한 건 아닙니다. 이 프로파일링으로 범인의 이것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찾아낸다고요? 그렇죠. 프로파일링으로 범인의 이것을 찾아낸다. 그렇죠.